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7월 30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어제부터 어제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구속 수감되기까지 한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된 후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유감 표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는 이제 오늘 또 이제 릴레이로 시작돼서 오늘은 유상범 의원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뭐 한 달인가 몇 달 분이 다 릴레이로 시위할 사람들이 다 예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 3시간 동안 땡볕 지어진 이 시위에서 이 시위 현장에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의 입당에 있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박진 의원 등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차례로 다 방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문해서 한 목소리로 정 의원과 함께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야권이 왜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전 지사, 황태자로 불리는 지사가 유죄 판결돼서 대법원의 최고 판결을 받아서 최고 법원에 수감까지 됐으니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이건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요구 아닌가. 이게 무슨 뭐 정통성을 얘기한다거나 선거가 무효라거나 수사를 받으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유감에게. 그건 뭐 야당으로서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거에 뭐 그 드루킹 사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선 안 될 걸 당선됐다 이런 거와 관련 없이, 아니 불법적으로 해서 가장 최측근했던 사람이 구속수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됐으니까 후보로서 당시 후보로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일에 있어서 사과조차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이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경고, 이런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현장을 찾아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원 판결에 나온 여론조작을 드루킹이 했다는 거, 그건 뭐 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겠나 이거를. 그러니까 청와대에 입장을 낼까 하는 계획은 없다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기 아랫사람이, 그럼 앞으로 아랫사람이 한 거와 관련해서 윗사람은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이건 여야 간의 갈등이 점점, 시작은 어제 한 사람으로 했지만 이거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드루킹류의 불법만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물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시위까지 하고 있겠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작금의 사태를 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것만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현 집권 세력은 더 무시무시한 일을 전방위적으로 핵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요, 게임으로서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선수가 있는데 실제 시합이 벌어졌다 할 경우에는 심판, 룰, 응원단 뭐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공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자기 혼자 실력이 좋아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면 공연불이다 이거. 그럼 내년 대통령 선거는 공정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이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공정인 게임이 될 것만은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87년 제재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다 지켜봤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선거는 전 처음일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불공정한 정도는 작년 총선이라든가 지난번 보궐선거하고 영 다릅니다.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불공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언론 왜 그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여야 간의 주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게임의 룰이나 주변 여건이, 시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만 하는 것이다.
근데 드루킹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불공정한 걸 획책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언론 징벌 배상법입니다. 이거는요, 언론 비판하는 언론, 뭐 언론에 자기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건 모르겠어요. 친여 매체들 있죠. 매체 같은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이런 걸 말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이거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물리기 위한 입법이 마련될 전망이에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한다가 이러고만 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 국회 문화체육관광의 문화예술법안 심사 소위라고 그냥 법안을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일제히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위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안건이나 법안을 시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통과되면 본회의로 가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 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위는 이제 조금씩만 몇 사람씩만 하고 있는데 여기 소속이 이제 과반수를 훨씬 더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하고 법여권 의원들이요. 지금부터 3일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게 말이 언론중재법 개정이지만 이게 언론징벌법입니다. 이게 16개를 냈는데 이걸 병합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 소위에는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은 2명인데 이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이 3명에다가 열린민주당 법여권이죠. 김의겸 의원, 한겨레 출신 의원 근데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요거 이달 8월 말쯤에까지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왜 8월 말이냐? 문체위원장제를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뭘 누구를 주고받고 다시 조정을 했으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다 차지했던 거를 그때 문체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뚝딱 해서 해치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법이 어떻게 황당한 법이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자, 어떤 신문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 피해를 입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면 언론사에 지금 형법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구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액수가 1억이다 하면 5억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5배. 5배. 내가 피해 입은 액수의 5배. 이 명예훼손 같은 건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처벌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이런 이중처벌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배상액의 기준도요. 실제 피해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배상을 안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1만 분의 1 이상을 배상해 줘야 된다. 1년도 어떤 언론사가 뭘 이렇게 허위 조작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 할 경우에는 그 언론사의 작년도 매출액이 얼마야 따져서 최소한도 1만 분의 1 10,000원 벌었으면 1원까지는 해라. 이렇게 10,000분의 1까지를 배상을 해주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한선도 있습니다. 1000분의 1. 언론사 매출액의 1000분의 1짜리가 허위 조작이라는 이름으로서 걸려들면은 이거 언론사 문 닫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여튼 뭔가가 이것이 내가 피해 허위 조작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라고 할 경우는 5배 아니면 10,000분의 1 이상은 최소한도 배상을 한다. 매출액이라는 거하고 이 피해하고 이 허위 조작 보도의 손해하고를 산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다 최소한도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것 이건 세계의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얘기입니다. 또요 언론사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고의였다 중대 과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언론사에다 나를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나를 훼손했다 명예를 이렇게 됐다 할 경우에는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제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가 아니었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라는 것 혐의가 없다라는 걸 언론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참 황당한 일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면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당한 쪽에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또요 정정보도 뭘 틀렸으면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조그맣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라. 정정보도는 원래 실었던 기사 잘못 정정해야 될 기사의
분량의 2분의 1가량을 해야 된다. 방송이면 시간을 2분의 1, 30분 보도했으면은 15분 이상을 정정 보도해야 된다. 분량으로 보면 이만큼 나와서 그 자리에 그거의 반 정도를 실어야 된다 이런데. 자, 이런 법이 현실화되면 왜 이런 법이 나오느냐? 우리나라 언론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심지어 기레기라는 소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온 근본 출발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자, 이런 법이 현실화가 되면 언론이 엄청나게 위축이 됩니다. 아유, 이건 난 못 보도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국 장관 일가 비리, 자녀 입시 비리, 울산시장 선거 공작, 그렇다면 유재수 사건, 뭐 제인이 형이랬더니 금융위원회 여기 뭐 부산시 부시장, 저 경제부시장 하던 유재수 사건, 또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어서 자기 배만 불린 윤미향 사건, 이런 것들 다 언론이 파헤친 건데 이런 비리, 특히 권력형 비리는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습니다. 이거 언론이 뒷감당을 못해요. 징벌적 손해배상자라든지 무슨 뭐가 어떻다든지 저 고의 과실이었다든지 이거에서 시달려서 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근희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같은 분들은 이번에 나오는 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원이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법 발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다. 이제 이걸 나오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여 매체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한국기자협회라든가 등 언론인 단체가 결사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언론인들은 이제 언론이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는 건 있는 거지만 이제 권력형 비리 같은 건 전혀 보도를 못할 위축된다 이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거요. 여당 쪽에 있는 기자 출신들이 이걸 좀 앞장서고 있는 게 더 안타까워요. 이낙연 지금 저 민주당의 전 대표이면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겨레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한겨레 기자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낙연 대표는요, 이낙연 주자는 내가 현직 기자라면 이 법 환영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거라니. 거기다 이 김의겸 의원은요,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 기자의 자유가 비로소 보장될 거라고. 무슨 자유가 보장된다는 거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언론사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김의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분의 1부터 1000분의 1까지 손해배상을 할 때 최소 10,000분의 1 내야 되고 1000분의 1까지 허용, 상한선, 하한선을 허용한 이 아이디어도 이거 김의겸 의원이 냈다고 합니다. 아니, 언론인 출신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언론의 실상과 현실을 정확하게 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내거나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기자였다면 정말로 이걸 찬성했다는 소리는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거, 이분이 대통령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더 기가 막히고 이 법안을 제일 먼저 내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타 항공 그 창업자다 비리로 구속됐던 이상직 의원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 비판 보도가 쏟아지니까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보호장치라면서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장한 거예요. 이상직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이주를 도운 덕택에 여당 공천을 받고 1년 동안 구속하고 수사를 피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보호용으로 추진한 법인데 이걸 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면서 밀어붙이고 있고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 이낙연 후보와 김의겸 같은 분들이 앞장서고 있고 더군다나 징벌적 손해배상자에서 10,000분의 1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속했던 신문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언론 제도 전체가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심각하지만 당장 내년 대선에서 이거 재갈 물린 언론이 역할이 대폭 위축될 겁니다. 이건 야당에게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다음에 중앙선관위를 보십시오. 중앙선관위 임기는 대통령보다 1년 깁니다. 왜 엇박자로 냈냐면 정치적으로 정권에 빌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임기는 5년, 중앙선관위 임기는 6년을 이렇게 달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누구를 바꿀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놀지 말라. 정책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거 다 마이동풍입니다. 노정희 현 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또 문재인 캠프에 특보로 이름이 올랐던 조혜주 상임위원이 이렇게 문재인 캠프에 특보로 올랐다는 사람이 선관위 상임위원, 그냥 비상임위원도 아니고 실제 일을 주무적으로 하고 있는 상임위원에 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논란이 아무리 많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원이 9명인데 그중 7명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란가 여당이 추천한 인사로 돼 있어요. 9명 중에 7명이. 그런데 이걸로도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캠프 출신으로 그렇게 논란 끝에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던 조혜주 상임위원을 조기에 퇴진을 시키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도 총선까지 관리할 새 인물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알박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박기. 그 다음에 방송심의위는 더 심한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종편 등 종편 채널, 특히 종편 채널 등 방송을 옥죄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모든 걸 심의하고 통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는 며칠 전에 여기 이 방송위원 심의위원 구성을 하는 이 추천권을 의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가 됐는데 6개월 동안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9명으로 출범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로 돼 있었어요. 그거를 이번에 야당도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해서 이제 제대로 굴러가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방송심의위원회가 한 반년 동안은 뭐 반쪽으로 있다가 야당이 추천에 응함으로써 여당은 물론 추천하고 그래서 5기가 출범하게 됐는데 방송심의위원회 여기 위원들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도 더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방송위원들이 누가 들어가 있느냐? 야당위원 2명 말고 야당위원 추천 인사 말고는 전부가 이 민원연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친여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 위원장을 누구를 시키려고 하느냐? 그 유명한 정현주 KBS 사장, 전 사장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 정현주 사장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KBS 사장의 임기에 임명돼가지고 임기 내내 편파 방송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편성된 특집 프로에서 탄핵 찬성 31, 탄핵 반대 31, 노무현 편이죠. 31, 찬성하는 사람 1명.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31명을 반대한다, 1명을 찬성한다. 이런 황당한 방송을 10시간 이상 시간을 그런 특집 프로를 편성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시사 프로에 북한 군가가 적기가가 있는데 이 배경음악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구속된 친북 인사 있죠? 송도율 씨.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를 망친 죽은 독재자 있지 않습니까? 차베스. 이런 사람을 찬성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겠다는 사람이 정현주예요.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되면은 대선을 앞두고서 그나마 정권에 대해서 제할 말을 하고 있는 소수의 TV조선 같은 종편 방송, 이거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겁니다. 말만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고 KBS 2세하고 MBC, KBS는 이사회가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나, 방송문화진흥원, 여기 이사회, 여기가 컨트롤하는 데입니다. KBS 이사회, MBC는 방문진. 여기에 이사진 공모가 있는데 대부분이 한겨레 등 일부 신문하고 특정 언론단체 인사들이 대거 공모를 했어요. 여기에 KBS하고 MBC의 그 위에 컨트롤 타워를 친여 인사들로 쭉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언론중재법 예외 방송사정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이거죠. 나빠질 거다. 자, 이제 조금은 지난 얘기죠. 내각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자리는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입니다.
선거 심판격인 장관들이고 선거 주무장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거 때가 되면 중립적인 사람, 적어도 정당 소속인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누구냐? 친문 핵심의 삼철 있죠. 양정철, 이우철하고 했던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 유명한 박범계 의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이면 김부겸 총리도 사실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역대 정부에서 총리하고 법무하고 행안부 장관이 여당 소속인 상태로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얼마 있다 개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로 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거기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황희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도 민주당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익단체나 여기다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선거 때. 선거를 앞두면 중립내각을 구성했는데 이거하고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여론조사기관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기관이 엉터리가 많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이것이 도마에 오른 지는 오래됩니다. 심지어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여론조작기관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떤 조사업자는요, 아니 여론조사 조사업체 대표가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좀 빠진다고, 지금은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만은 너무 빨리 끊어지면 재미없다. 이분은 이게 뭐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할 말입니까? 어? 그리고 무슨 뭐 어떤 특정 여당의 주자가 다른 조사기관은 전혀 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앞섰던 조사 결과가 이 여론조사 기관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여론조사도 자체가 또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지만은. 이러면 이건 이렇지, 내각 이렇지, 방송 이렇지, 언론중재법 이렇지. 이렇게 집권 세력은 전방위적으로 불공정 말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을 보십시오. 집권이라는 지금 떡이 막 금방 상에 오른 것 같아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샴페인을 지금 막 터뜨릴 분위기예요. 지금도 입당한다 안 한다, 합당한다 안 한다, 사람을 빼갔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경선 룰이 어떻다, 자기네끼리 싸우려고 난리예요. 국민의힘 주자하고 당 밖에 주자까지 합치면 한 10명 됩니다. 잘하면 뭐 내가, 아니면 뭐 내 이름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출마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거의 떴다방 같은 풍경으로 지금 야권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대게임장이 지금 게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질 건지, 얼마나 자기네들에게 누구냐를 떠나서 윤석열이면 어떻고 무슨 뭐 하태경이면 어떻고 홍준표면 어떻고 떠나서 얼마나 불리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지가 걱정될 정도로 지금 무관심하다. 사실은 하던 일 동작 그만하고 총력대항에 나서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집권 세력의 기도를, 성공을, 의회도 숫자도 적고 하니까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가 이걸 알려야 되는데, 아니 우선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의 대지도부부터가 조금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무슨 제가 무슨 거리에서 투쟁을 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에게 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 주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제 11명 국민의힘 주자들 11명이 한자리에 모여있는데 이 얘기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밖에서 있는 윤석열 총장 검증 세게 하자, 경선 룰이 어떻다, 이런 얘기로 시종하다 끝났다고 합니다. 대선이 공정성이 제일 발등에 떨어진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중심 관심사항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돼서 최선을 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공정한 게임 속에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집권 세력 내에서 공정성도 있고 야당 내에서 공정성도 있고 여야 간의 공정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첫 마디의 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어제부터 벌어졌다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고 있는 일들이 그냥 하는 사이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 누가 입당하느냐 이걸로 매일 하는 사이에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이 되고 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야권 전체가 전원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그 청와대 분수장에 있는 거기서 1인시부터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정말로 이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열이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자들의 이런 움직임으로 볼 때 이분들이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 정말로 가능한 이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각오가 있는지 이게 조금 불안하다 이런데. 그러니까 자꾸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아니 좀 물 좀 들어왔다고 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보였다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완전히 괴멸되는 것처럼 하는데 됐다고 해서 벌써 지금 샴페인 터뜨릴 거 걱정하고 그런 거라고 상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안타까움이 듭니다.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